이제 143페이지에 기말 재고 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내용은 우리 결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결산할 때에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을 써주게 될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T자를 가지고 좀 써보면, T자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건을 만들었는데 원가가 800원이고 시가가 1000원짜리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우리가 800원에 사와서 뭐 1000원에 판다, 아니면 만드는데 800원이었거나 뭐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팔 때에 대변에 1000원 받고 팔겠죠. 그럼 제품 매출 1000원이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1000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1000원이 다 내 돈인가요? 아니죠. 나는 원가가 800원이니까 내 돈은 200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제대로 하면, 자, 얘가 제품이라면 대변의 제품 800원,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 800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00원의 수익과 800원의 비용이 대응되는 게 우리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야 200원의 이익이라는 게 바로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건 만들거나 아니면 사와서 팔 때마다 대응되는 원가를 일일이 대응시키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말에, 지금 이 분계는 기말에 한 번에 해버릴 거예요. 그냥 평소에 팔 때는 우리가 얼마 받고 팔았다고 이것만 평소에는 회계 처리를 했다가 기말에 그냥 우리가 팔린 거에 대한 걸 정리해서 한 번에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팔린 거에 대해서 이 양을 볼 때,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기초가 예를 들어서 1000원치 썼어요. 그리고 단기 매입한 게 2000원이에요. 그럼 기말에 재고를 봤더니 1400원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된 건 얼마죠? 산수 어렵나요? 우리가 기초가 1000원이고 사온 게 2000원이면 3000원치 중에 기말에 봤더니 1400원치 남아 있으면 우리가 팔린 건 16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말에 이 1600원치를 전부 다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써서 얘를 분계를 한 번에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얘를. 그럴 거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기말 재고 자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머지가 팔렸다라는 걸 알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 기말 재고 자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는 이유가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도 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았거나 내 창고에 남아 있거나 둘 중 한 개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금액을 추정을 하는 이런 방식을 썼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말 재고 자산을 파악을 할 거예요. 기말에.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을 파악을 할 건데, 문제는 내 창고에 있는 내 재고 자산이야 내가 수를 세면 되겠죠. 수를 세면 내 창고에 있을 건데, 근데 내 창고에 있지 않은데도 아직 내 거인 게 있다는 거예요. 안 팔리고 아직 내 거인 게 있어서 이걸 내가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내 창고에는 없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00원치다, 내 창고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200원치가 있는데 이것도 내 거라면 1600원이 되면 팔린 건 1400원이 될 거잖아요. 그럼 내 건지 아닌지를 기준점만 잡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전산이죠. 전산이라서 기말에 얼마만큼 있다고 써주기만 하면 컴퓨터가 이 분계는 다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이 금액을 써주는 거라서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로 가서 첫 번째 미착품이라고 적혀 있죠. 미착품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준점을 잡아서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어요. 그럼 A 회사에서 B 회사에서 A 회사로 이제 물건을 팔아요. 그럼 지금 미착품이라는 건 지금 A 회사 손은 떠났고 B 회사한테는 도착 안 한 운송 중에 있는 물건. 얘를 지금 우리가 미착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지금 미착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 운송 중에 있는 이 물건을 A 회사 거로 볼 거냐 B 회사 거로 볼 거냐, 이제 그 기준점에 계약이 있는데, 자 지금 물건 파는 회사가 여기에서 자 물건을 실어요. 실는 지점을 우리는 선적지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선적지. 그리고 물건이 도착해서 여기 하역하는 이 위치를 도착지라고 할 거예요. 도착지. 그럼 우리 미착품에서는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이 지점에서 이제 물건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매출자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라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럼 지금 운송 중에 있는 이 물건은 선적지를 떠났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 그럼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라고 하면 우리 뭐 원재료인 경우는 우리가 사오는 입장이겠죠. 그럼 지금 내 창고에는 없잖아. 근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도착지 인도 조건은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매출자의 재고 자산이고, 도착한 후에 이제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그럼 지금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아직 도착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출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자, 그럼 매출자의 재고 자산이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는 제품을 판매했는데 운송 중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 그러면 그건 내 재고 자산인데 지금 배송 중에 있으니까 내 창고에는 없겠죠. 이런 경우엔 내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준점만 잘 잡으시면 돼요. 어느 게 우리 거다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 원재료는 사는 거고 제품은 파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 거다 아니다. 어떻게든 운송 중이라는 건 선적지는 떠났고 도착지에는 아직 도착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다음 적성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다른 말로 위탁품이라고 해요. 위탁 판매. 자, 그럼 이거는 공장이 있고 여기 유통회사가 있다 볼게요. 자, 옛날하고 시대가 틀려서 옛날에는 뭐 물건을 떼와서 판다는 표현했지만 요즘 물건 떼와서 파는 건 잘 없죠. 우리 TV 홈쇼핑 그런 것들 보면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게 아니라 물건 파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대금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 수수료 빼고 입금해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자, 그런 홈쇼핑 같은 곳이 유통회사고 이제 우리 회사가 공장이라고 예를 들어 보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우리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 그래요. 우리 회사를 위탁자라고 하고 이걸 팔아주는 유통회사를 우리는 수탁자라고 해요. 자, 우리 회사를 꼭 위탁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팔아달라고 의뢰하는 회사가 위탁자고 그걸 팔아주는 회사가 수탁자예요. 우리 회사가 수탁자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자, 우리 회사가 홈쇼핑에 물건 팔아달라고 보냈어요. 자, 그거 우리 판 건가요? 판 거 아니죠.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회사가 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생산을 했어요. 1000개를 해서 우리 창고에 200개를 두고 그리고 수탁자한테 팔아달라고 800개를 보냈어요. 800개를. 근데 수탁자가 이제 제3회자에게 우리 고객들한테 물건을 예를 들어서 300개를 판매했어요. 그럼 수탁자가 몇 개 가지고 있죠? 800개 받아서 300개를 팔았으면 이제 500개가 수탁자의 창고에 있겠죠. 그러면 내 재고 자산은 지금 200개만 창고에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내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내 재고 자산은 700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럼 그냥 수탁자가 판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 시송품, 시용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우리 과거 TV에 많이 하다가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 시송품이라고 그래요. 그럼 써보시고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써봐라고 고객들한테 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줘서 고객들이 쓰고 있는 단계는 써보고 있는 단계는 우리가 판 건 아니죠. 그럼 내 창고에는 없고 써봐라 줬으니까 하지만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아직 내 거예요. 고객이 써보니까 좋아요. 저 계속 쓸게요 라고 해서 그때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내 재고 자산에서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내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치다라고 써줘야 컴퓨터가 매출 원가를 계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기말 재고 자산할 때 계산할 때에 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주로 안 나오고 전산 세무 2급에서 나와요. 전산회계 1급은 그냥 기말 재고 자산 얼마 있대 그것만 알려줄 거예요. 어디에 쓰는지 아는지 테스트만 하고 세무 2급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유치하겠죠. 왜냐하면 단순 보고 숫자만 쓰니까 위치만 알면 끝이에요.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이제 이런 옵션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가 더할 건지 안 더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144페이지에 뭐 기타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자, 뭐 저당품이나 뭐 재구매 조건부 판매 자산이 있고 반품률 높은 자산 적혀 있는데 자, 얘는 그 다른 것 말고 반품률이 높은 자산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세요. 이 부분은 시험에 이제 한 번씩 어렵게 나올 때에 나오는데 반품률이 높은 자산은 반품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면 반품할 수 있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때는 아직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직 팔았다고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바로 그 아래 보시면 별표 1번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인도한 날에 우리 재고 자산에서 뺄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추정 못할 때는 인도한다 하더라도 재고 자산에서 빼지 않는다라는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타계정 대체액이라고 있는데 자, 대체라는 건 다른 걸로 바꾸는 걸 대체라고 해요. 그럼 타계정 대체라는 건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했다라는 건데
자, 우리 재고 자산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죠. 그런데 이걸 생산이나 판매에 안 쓰고 우리가 기부해 버리거나 다른 데 고치는 데 수선할 때 써 버리거나 직원들 줘 버리거나 분실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얘는 재고 자산이 아니고 직원들 줬다. 복리후생비다. 거래처에 줘버렸다. 접대했다. 접대비다. 이런 계정 과목으로 대체됐다라는 건데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컴퓨터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제품을 줬어요. 그럼 원가 800원이고 시가가 1000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판다고 하면 대변의 제품 매출 1000원이다라고 쓸 건데 지금 얘는 판 게 아니죠. 그냥 제품을 우리 그냥 직원들 쓰라고 줘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재고 자산은 줬으니까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럼 내장부에 800원 적혀 있던 거니까 800원만큼 이제 줄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변의 제품이 오게 되면 컴퓨터는 이 물건을 팔은 줄 알아요. 판 줄 알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포함시켜 버릴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직원들 줘버렸는데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타계정으로 대체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걸 컴퓨터한테 사인 보내줘야 되죠. 아직 우리가 컴퓨터에 일반 전표라는 걸 안 봤는데 자, 우리 과거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할 때 단축 번호로 쓴다라고 됐었죠. 그때 단축 번호나 기능키로 쓰는데 거기에 숫자 8번을 쓰면 컴퓨터가 다른 계정 과목으로 얘가 바뀌었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뭐 직원들 줬으면 차변에 복리후생비다 800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제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직원들 줘버리면서 이 계정 과목이 이 계정 과목으로 대체되었다라고 이렇게 사인 보내주는 게 이제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기능인데 이렇게 해야 팔린 게 아니라는 걸 컴퓨터가 인지해서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는 행동을 안 하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재고 자산이 대변에 온 경우예요. 재고 자산이 대변에 온 경우인데 지금 이렇게 오는 건 수익이잖아. 이건 아주 이상적이고 잘한 거고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이다라고 장부에 적혀 있는 거는 원재료가 적혀 있는 건 생산이나 판매할 거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 상품이었다면 이걸 사왔을 때에 직원 주려고 사왔으면 처음부터 복리후생비라고 써야 되지. 근데 상품이라 썼다는 건 팔려고 산 거예요. 그랬다가 얘를 직원 줘버리면 복리후생비로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 지금 책에도 표시해 두시고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시험 볼 때 입력 시 유의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첫 번째 적혀 있는 게 일반적인 적요 입력은 생략하는데 타계정으로 대체액은 적요 번호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꼭 입력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재고 자산을 다른 곳에 썼는데 그때 적요 8번 안 쓰면 오답 처리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일단 우리 제가 8번이라고 쓴 건 왜 쓴지 모르겠죠.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해야 된다. 대변에 재고 자산이 오면 타계정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156페이지로 가서 기말 재고 가액 결정. 자, 기말 재고 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겠죠. 당연히 금액이니까. 기말 재고는
당연히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 줄 거예요. 그럼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자, 항상 얘를 먼저 하고 단가를 두 번째 결정할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수량을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단가를 결정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기말 재고 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먼저 볼게요. 자, 수량 결정 방법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이론 시험용이에요. 그래서 실기용 아니니까 그냥 이론용이다라고 보세요. 지금 제가 이론용이라 말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런 표현 쓴 적 있나요? 없죠? 이 앞에는 다 실기예요. 이 앞에는 이론이 아니었고 이 앞에는 다 실기를 위해서 한 거고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론용이에요. 자, 그럼 기말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에 따른 표현으로 장부기록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실지재고 조사법, 혼합법 다른 표현으로 병행법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방법이 나눠지게 되는데, 자,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자, 얘는 기초재고 수량에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고 빼기 단기 판매 수량을 빼면 기말 재고 수량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기말 재고 수량을.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기초 재고 수량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어요. 단기 매입 수량이 2000개가 있어요. 단기 판매 수량이 1400개가 있어요. 자, 그럼 기말 재고 수량은 몇 개가 되죠? 1600개가 되겠죠? 그럼 1600개다. 자, 1600개 있는지 세본 건가요? 1600개 있겠지 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단기 판매 수량은 물건 팔릴 때마다 장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값을 쓰는데 기말 재고 수량은 이만큼 팔렸으니까 실제로 이만큼 남아 있겠지. 여기는 추정값을 두는 방식이에요. 추정값을.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쓰면 더하기 빼기 하면서 글자 차이 가지고 따지니까 얘네들 계산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T 계정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럼 T 계정이라는 건 자, 이렇게 T자로 써서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하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차변 계정인 지금 재고 자산들은 여기를 기초, 여기를 기말이다 이렇게 써요. 기초 기말. 자, 위치를 기억해 두세요. 기초 기말 이렇게 쓰고 왼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죠? 그래서 또 왼쪽 아래는 매입 사오고 오른쪽에는 판매했다 이렇게 써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왜 편하냐면, 자, 왼쪽과 오른쪽이 합이 일치하다 했을 때 기초가 1000이고 매입이 2000이고 이번에 판매한 게 1400이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 숫자나 위치가 어디로 바뀌든 간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아는 값만 쓰면 얘 빈칸 채우면 되잖아요. 그럼 얘 둘이 합치면 3000이니까 1400 빼면 1600이네. 이렇게 해서 얘가 실제 값을 쓰고 얘를 추정값 쓰는 게 계속기록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을 보면 기초재고수량에 단기 매입수량을 더하고, 자, 매입수량은 우리가 사올 때에 몇 개 있는지 당연히 수량 파악을 해서 그 수량 파악을 해서 그만큼 우리가 장부에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기말 재고 수량을 빼는 거예요. 실제 재고조사법은 실제 수를 세는 거야. 그럼 창고에 몇 개 있는지를 세면 남아 있는 거 빼고는 팔렸겠지. 그러면 단기 판매 수량을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기초 시작할 때 있었고 2000개를 우리가 사왔어요. 그리고 기말해 봤더니 내 창고에 1400개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 몇 개 팔렸다는 거죠? 1600개 팔렸다는 거죠. 그럼 얘가 1600개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이야기할 때도 우리 창고에 1400개 있는 거 세니까 1600개 팔렸겠지라고 추정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실질재고조사법이에요. 그럼 실질재고조사법도 얘도 그냥 T자로 쓰면 기초, 기말, 매입, 판매다. 그럼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그냥 얘 1000개, 얘 2000개, 기말이 지금 1400개네. 이렇게 쓰면 얘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차익이 1600이죠. 그래서 그냥 얘 그럼 1600개 팔렸겠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우리 실질재고조사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두 개 중 어떤 방법을 쓸까요? 우리는 둘 다 써요. 평소에는 장부에 계속 기록하고 있다가 사장님이 하루 날 잡아서 재고조사하자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장부에 적혀 있는 재고하고 창고에 있는 재고하고 안 맞으면 사장님이 집에 안 보내고 재고 맞춰라고 둘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 두 개 썼는데 그게 혼합법이에요. 그럼 혼합법은 뭐 가로로 쓰면 괜히 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보일 거니까 자, 얘를 T자로 하면 얘 지워도 될까요? 아래 쓰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왼쪽은 지울게요. 혼합법은 병행법이라고도 하는 게 이 두 개 섞은 거예요. 섞었는데 이 혼합법의 특징은 얘는 실제 값만 사용할 거예요. 실제 값만 두 개 섞어서 자, 그럼 이걸 T자로 써보면 자, 똑같이 기초, 기말, 매입, 판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기초하고 매입은 똑같이 1000개, 1000개인데 자,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실제값은 몇 개 팔렸다는 1400이었죠. 그럼 실제값을 1400개 팔렸고 또 창고에 실제로 있는 건 실질재고조사법에서 기말에 몇 개라고 찾죠. 그러면 얘가 1400개라고 찾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가 않죠. 이때 차이 나는 이 200개, 이 200개를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회사에서도 장부에 쓰다가 재고 조사를 하고 이 방법을 쓰는 이유가 재고가 얼마나 모자란지를 지금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어진 거잖아.
지금 우리가 1,400개 팔았다면은 1,600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실제 세어 보니까 1,400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200개의 지금 하고 있는 재고 자산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재고 자산 사라진 거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량 결정 방법을 쓰는, 지금 혼합법을 쓰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나중에 재고가 있는 회사는 전부 다 저런 방법을 쓰지 매일매일 수세고 있는 그런 행동은 안 할 거예요. 매일매일 수세면 아마 여러분이 금방 그만두고 싶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행동은 안 할 거고 대신 하루 날 잡아서 해요. 저도 재고조사 딱 3번 하고 나니까 사직서를 4번째 그 회사 재고조사하는 날에 갈 때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출근했어요. 재고가 안 맞는데 지금은 안 그랬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시절은 토요일날 근무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시까지 하고 다 퇴근하는 시간인데 재고조사 있는 그 주는 재고조사가 끝나야 전 직원이 다 갔어요. 근데 당연히 안 맞지. 그러면 전 직원이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사장님은 좋은 말로 뭐 어딘가 물건을 팔고 너가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라. 죽었다 깨어나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근데 직원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직원이 26명인데 26명이 전부 다 저만 바라보면서 안 맞아 김대리 그러면서 와 있어요. 야, 정말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슴에 사직서를 품었다는 걸 사장님은 타이밍으로 알았는지 저를 담배 피자고 부르더라고 그때. 그러더니 안 만다는 거 자기 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손씩 안 맞았다. 근데 이렇게 해야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전 직원이 알아야 그에 대해서 경각심도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고 너는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셌는데 지금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흘렸거나 차라리 직원들이 가져갔거나 뭐 그러면 쏘기 편할 건데 잃어버렸으면 우리 바보 같은 짓 아니냐. 우리 그때 전자제품 회사였기 때문에 부식되고 할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넌 너무 부담 가지지 말라라고 말해서 이야기 듣고 들어갔는데 다 또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엄청 그만두고 싶겠죠. 결국은 그 다다음 달에 그만뒀어요. 제가 조사 때문 아니고 세금 신고인데 제 밑에 직원 하나 들어왔는데 그 직원이 실수했는데 그 직원을 계속 까는 거야. 너무 쪼잔해 보여가지고 그냥 내가 그만뒀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 감모 손실은 어떻게든 어느 회사든 찾겠죠. 그래서 찾는 거는 왜 이렇게 찾냐면 항상 없어지는 양도 있고 우리가 실수로 없어지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회계 처리는 이따가 보고,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제 수량을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 여기에 이제 한 개당 얼마짜리다라고 써야 금액으로 장부에 쓸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기말 재고 자산도 수량 정확하게 해야 단가를 곱해 주겠죠. 그럼 얘가 이제 얼마이냐 이걸 산정을 할 건데, 자, 그럼 이번에는 재고 자산 단가 결정 방법 볼게요. 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이에요. 자, 개별법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 하나씩 내가 사올 때마다 얘를 얼마에 사온 거다라고 물품에다가 적어 놓고 얘가 팔릴 때마다 얼마에 사온 게 팔렸다고 1대1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덩치가 크고 수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우리가 그 수량이 많고 자주 사고 팔고 하는 거라면 그런데 단가 변화가 있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좀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여러분들 그 마트에 편의점에 과자 있죠. 과자를 사올 때 사오는 수량에 따라서 그 납품받을 때 금액이 틀려요. 그럼 10박스 받을 때 금액이 틀리고
20박스 받을 때 금액 틀리고 30박스 받을 때 금액이 틀린데, 근데 10박스 받으면 서비스로 1박스를 더 주는데 20박스 받으면 서비스로 3박스를 더 줘요. 그리고 또 3박스를 사면은 서비스로 5박스를 더 주고, 이게 도대체 한 개당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과자는 똑같은 과자죠. 근데 그 과자를 판다고 했을 때 안에 바코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팔렸을 때 얼마에 사온 게 팔렸다고 1대1 대응이 될까요? 불가능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개별법인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한 가지 과자 말했는데 단순한 편의점만 해도 과자 종류가 몇 개야. 물품 엄청 많죠. 저는 편의점을 보면 백화점 같아요. 100가지 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도 나 어디서는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쓸 거예요. 자, 물량 흐름의 가정법은 얘가 팔린 거다, 언제 산 게 팔린 거다라고 기준을 정해서 그 순서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우리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다음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두 가지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바로 앞에 했던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얘는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평균법이 이동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서 수량 결정 방법을 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의 평균법이다라고 말하면 이 가중자를 생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동평균법이라는 건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방식이에요. 그럼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 내려면 장부에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을 쓰는 곳에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 총평균법이라는 건 사올 때마다 하지 않고 기말에 한 방에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그냥 총 얼마치 사왔는지, 그리고 몇 개 사왔는지 n분의 1하면 한 개당 가격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몇 개 남았네 곱하기 하고 몇 개 팔렸네 곱하기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총평균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입선출법. 최근에 들어온 게 제일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온 게, 자, 일반적으로 부패되지 않는 물건들 있죠. 그러면 그냥 창고 안쪽부터 쭉 쌓아 나오는데 물건 빼려면 그냥 문 앞에 있는 게 제일 편하잖아. 그게 최근에 넣은 거죠. 그냥 그거 빼가는 방식이 후입선출법이에요. 자, 근데 이 방법들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후입선출법을 인정하고 우리 뭐 법인세법도 인정하는데, 우리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얘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 세 개만 인정을 하고 USGAAP은 선입선출법만 쓰고 나머지를 다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지금 대한민국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만 쓰고 있는 방법이다라고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우리 물량 흐름의 가정법인데, 자, 그럼 우리가 선입선출법 썼을 때와 후입선출법 썼을 때에 우리는 서로 이익이 달라지겠죠. 왜 이익이 달라지냐면 사올 때마다 물건 단가가 틀리거든. 지금 단가가 똑같으면 저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같은 금액이니까. 근데 사올 때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틀린데, 이걸 먼저 사왔던 게 먼저 팔렸다고 하는 거하고 최근에 산 게 먼저 팔렸다는 거하고는 서로의 이익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우리 회계상에서 중대한 사유예요.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이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대한 사유고 나중에 이걸 변경하려고 그러면 아주 중대한 변경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이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도 못 바꿔요. 한번 정하면. 근데 난 귀찮아서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선입선출법으로 가는 걸로 봐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숫자를 가지고 얘네들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기초에 물건이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단가가 하나당 100원짜리고 2월 1일 날 매입을 10개 하는데 하나당 120원, 4월 1일 날 매입하는데 140원, 8월 1일 날 매입하는데 160원, 10월 1일 날 매출 팔았는데 20개, 한 개당 200원에 팔고 12월 1일 날 매입하는데 한 개당 180원에 샀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제가 예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단가가 쭉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죠. 지금 전제 조건은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방법을 선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의선출법 썼을 때에 기말 재고 자산과 그리고 매출 총이익과 그리고 매출 원가 가격의 차이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일 때 얘네들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게 선의선출법이죠. 그럼 우리의 기준점은 여기가 될 거예요. 팔렸다. 200원에 지금 얘를 지금 팔았죠. 자, 그럼 여기 20개를 팔았는데 이 20개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어요. 그러면 기초 처음 있었던 거랑 두 번째 10개 산 거 이 두 개가 팔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는 처음 기초는 1,000원이었고 사올 때 1,200원이었네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이 팔린 거고, 그럼 나머지는 이대로 끝났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기말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기말 재고 자산은 1,400원, 1,600원, 1,800원. 그래서 얘 합은 4,800원. 그럼 4,800원이 지금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써보면, 자, 기말재고자산 선의선출법을 쓰면 기말재고자산은 4,800원이고, 그리고 지금 얘가 팔렸다고 했으니까 팔린 거에 대한 원가가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는 2,200원이고, 그럼 매출 총이익은 판매한 금액에 매출 원가 빼면 되는데 200원에 20개 팔았으니까 4,000원이잖아요. 4,000원의 원가가 2,200원이면
1,800원이 이익이다라고 되게 되겠네요. 자, 이게 우리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요. 자, 그럼 다음은 이동평균법을 볼게요. 자, 평균 내어가는 계산 과정을 제가 다른 색으로 좀 쓸게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장부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그럼 이동평균법은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왔을 때에 1,200원치 사왔으니까 1,200원치를 더해서 2,200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우리는 10개 있었는데 10개 샀으니까 20개가 될 거고, 20개인데 2,200원이니까 한 개당 평균은 110원이다라는 평균 단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샀어요. 1,400원치를. 그럼 얘 합치면 3,600원이 되죠. 3,600원. 그럼 20개 있는데 10개 더 샀으니까 30개가 되겠죠. 그럼 30개인데 장부에 3,600원 적혀 있으면 한 개당 120원이다라고 평균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 또 우리가 10개를 160원에 샀으면 얘는 1,600원에 샀겠죠. 그럼 얘는 5,200원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30개인데 10개 샀으니까 40개가 되겠죠. 그럼 얘 평균 내면 한 개당 13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이제 130원인 단계에서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팔았으면 지금 40개 중에 20개 팔았는데 130원짜리가 20개 팔렸다는 거예요. 130원짜리가. 그러면 얘 개수는 20개가 될 거고, 얘는 절반 팔았죠. 그러면 지금까지 평균 낸 거의 절반인 2,600원치가 팔리고, 그럼 얘는 2,600원, 지금 130원짜리가 20개 팔리고 20개 남았다고 정리가 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또 이번에 사올 때에 1,800원에 사오겠죠. 그러면 얘 합치면 4,400원이 되네요. 개수는 30개고, 그죠? 평균은 안 낼게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은 그럼 이 금액이죠. 지금 4,400원.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은 이동평균법 쓰면 4,400원이 이제 우리 금액이 될 기말 재고 자산이 되고, 자, 그럼 매출 원가는 지금 팔린 이 금액이죠. 이때 팔렸다고 2,600원치 130원짜리가 판매하기 전 평균가만큼의 개수가 지금 팔린 거잖아요. 그럼 얘는 2,600원이 될 거고, 그럼 4,000원에 팔았는데 원가가 2,600원이니까 1,400원이 이익이 되게 되겠죠. 이 방식이 이동평균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총평균법은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 방에 할 거예요. 한 방에. 자, 우리가 사업할 때는 사온 것만 쭉 써요.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그럼 우리는 총 사온 돈이 3,000원, 6,000원, 7,000원. 그럼 총 7,000원치다라고 써요. 지금까지 총 사왔던 돈이. 그리고 지금까지 총 사온 것 개수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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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0개다. 그럼 50개면 얘 평균 내면 한 개당 140원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렇게 140원이라고 한 방에 평균을 내서 자, 지금 이제 총 50개 중에 20개 팔리고 30개 남아 있죠. 그러면 자, 우리 기말 재고는 30개고 판매는 20개다. 근데 평균 냈던 거 한 개당 140원짜리가. 그러면 얘는 4,200원, 얘는 2,8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말 재고는 4,200원이 되고 팔린 20개 팔린 거는 2,800원이 되고 그럼 4,000원에 팔았는데 원가가 2,800원이니까 1,200원의 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총평균법이고 자, 마지막으로 수익선출법은 계속기록법 쓰는 거하고 이동평균법 쓰는 거하고 서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험으로 안 나와요. 근데 규칙이 중요하니까 규칙 보기 위해서 보면 왜 이론적으로 충돌하냐라고 하면 우리 계속기록법을 쓰면 쭉 사오다 팔렸죠. 그럼 최근에 들어온 게 최근에 팔렸다. 이렇게 두 개가 팔렸다 보는 게 우리 후위선출법이라고 하는 건데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면 이 시점을 몰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사온 얘 둘이가 팔렸다고 보는 게 실질재고조사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근데 아무도 중재 안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쓰니까.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저는 그냥 얘 둘이가 팔렸다고 볼게요. 그럼 얘 둘이가 팔렸으면 1,400원, 1,600원에 사왔던 게 팔렸죠. 그럼 매출 원가는 3,000원이 되네요. 그죠? 그럼 남아 있는 거는 1,000원에 산 거, 1,200원에 산 거, 1,800원에 산 거. 그럼 4,000원치가 남아 있네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4,000원에 팔았는데 3,000원이 원가니까 얘가 1,000원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얘네들 계산을 해봤는데 자, 이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뭐 세무 2급의 이론에도 점수 많이 맞추겠다. 나중에 우리 TAT 2급은 이거는 무조건 나오고. 근데 자, 얘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산 보시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이 금액 가지고 제가 하는 규칙이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규칙 가지고 보면 지금 전제 조건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었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는 하에서는 기말 재고 자산은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다음 이동평균법, 다음 총평균법 또 매출 총이익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런데 매출 원가는 호익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이 순서대로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 먼저 위에 적혀 있는 선의 총후 순서대로 먼저 인지를 하셔서 그럼 여기에서 기말 재고 자산과 이익은 내가 많으면 좋은 거죠. 그러면 물가 상승할 때는 선의선출법이 제일 크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매출 원가가 많으면 나한테 좋은 거 아니죠. 그리고 이익하고는 항상 반비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후의선출법이 제일 크더라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물가 하락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제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했는데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얘 둘이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얘 둘이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정반대 결과라는 건 기말 재고 자산은 정반대로 매출 총이익도 정반대로 매출 원가도
정반대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숫자를 거꾸로 써서 하면 금액은 반대로 나올 건 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우리가 지금 10월 1일 날 매출했다고 제가 예를 들었죠. 그럼 10월 1일 날 매출했다 썼는데 만약에 마지막 매출한 이후에 이렇게 산 게 없다면, 산 적이 없으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의 계산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겠죠. 매번 사서 여기까지 평균 낸 거나 한 방에 얘 평균 낸 거나 똑같은 값일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매출 이후에 매입이 없으면 우리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크거나 같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금액 나오는 거 설명드렸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싫으면 이 계산하는 거는 그냥 버리더라도 이 규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또 얘네들 계속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